안녕하세요. 네, 지금 좀 일찍 와가지고 약간 일찍 와서 앞에 하시는 분들 발표를 들었는데요. 아, 저도 나름 제 분야에서는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인데 화면에 써 있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군요. 네, 여러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주제도 마찬가지 시각인데요. 이 법률가가 어떻게 실력이 뛰어난 해커만큼의 실력을 갖출 수가 있겠어요? 그런 길을 이제 걸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커나 또는 이쪽 어떤 보안 업계에도 룰이 있고 길이 있고 금도가 있고 정도가 있고 그렇죠. 예전에 뭐 리처드 스톨만이 인터넷에 대해서 사이버 세상의 자유 선언을 할 때만 해도 이 세상은 세상의 권력이나 여러 가지 질서, 뭐 법으로 상징되는 것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운 좋게 조금 일찍 태어난 결과로 덕으로 PC 통신 시절에 인터넷을 했었는데 뭐 아주 어릴 때입니다. 네, 아주 어릴 때인데 유치원 때인가 뭐 하여간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PC통신 인구가 몇천 명에서 시작해서 몇만 명이 안 될 때예요. 그때는 컴퓨터를 사면 통신 기능이 없이 뭐 잘 아시다시피 모뎀을 사서 붙여야 되는 모뎀 값이 컴퓨터 값에 뭐 해당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사이버 세상에는 법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고 뭐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호회를 하고 있으니까 자율적인 질서가 충분했습니다. 자율적인 질서로. 그래서 오프 모임도 많이 했고요. 번개 모임이라는 게 그때 생긴 건데 대화방에서 밤새 대화를 하다가 번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프에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이 PC통신의 대화방이나 게시판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자체도 신기한데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나오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치 그건 제가 ATM기에서 처음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을 때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느낌하고 같았습니다. 다음 달에 날아오는 청구서는 저는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세상까지 왔냐면 뭐 좀 전에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해킹팀이 전 세계 정보 수사 기관들에게 악성 툴을 팔고 그것이 지금 국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세상이죠. 이것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전국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저도 뭐 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에 관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이제는 너무나 많은 법들이 생겨 있고요. 그 법을 잘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뭐 크로스컨트리나 올림픽의 수많은 경기들 또는 축구나 야구, 배구, 농구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거기서 소위 말하는 선수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수. 골프 한번 얘기해 볼까? 골프? 또는 이대호 선수 좋아할 테니까 야구 얘기해도 되겠네요.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3루부터 돌아요. 그럼 3루 베이스를 밟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웃이죠. 그죠? 그럼 3루 베이스를 안 밟고 3루까지 갔다가 돌아서 1루부터 밟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윷놀이에도 규칙이 있죠. 말은 오른쪽으로 돌아야 됩니다. 아무리 홈런 타자이라 할지라도 이제 룰을 모르고 룰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선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게 바로 이제 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골프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룰이 있죠. 볼을 그린 위에서 집어들 때 마커로 점을 찍고 공을 집어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을 때 다시 이제 볼 방향을 퍼팅할 방향을 보고 다시 공을 내려놓을 때 원래 집었던 위치에서 조금의 차이만큼도 홀컵에 가깝게 놓으면 안 돼요. 갤러리들이 보고 있다가 그렇게 놓는 선수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은 프로 선수들의 경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또 비디오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판독해 보면은 0.5cm 정도 홀컵에 가깝게 놓은 선수를
해커가 맞다고 하면 그건 바로 실격이에요. 뭐 이런 식입니다. 바로 여기는 게임의 월드이고 게임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글이기 때문에 이제 세상사의 법에 대해서 룰에 대해서도 잘 아는 분들이 훌륭한 해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좀 골치 아픈 얘기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소명과 미션 의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쓰여진 법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이 제목 자체가요. 제가 이 CQ 인사이드 주최 측에 섭외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특히 이제 CQ 인사이드는 그 여러 가지 이코노미와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루셨기 때문에 일단 핀테크를 주제로 삼은 후에 이런 제목을 드렸는데 이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은 오늘 또 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러한 분야를 개척하는 입장에서 저의 어떤 포부랄까 미션 앞으로 연구 주제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관해서 저도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반대 측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보 보안 또 취약점을 찾아내는 기술 쪽의 전문가들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인터넷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저는 반대로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제 체제, 레귤레이션 시스템 쪽에서 사는 사람들 그 시각으로 인터넷과 정보 보안 또 컴퓨터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현상을 다른 필터로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근데 사회 안전망도 망이죠. 그죠? 여러분들도 네트워크, 그죠? 인터넷 그 정보통신망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사회 안전망인 규제 체제 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사회를 이제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망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잡아놓고 준비를 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있는 사회 안전망의 기본 골격인 법 제도만 잘 알아가지고는 이 미션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도 정보보안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시지만 반대로 규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 중간에 서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분이 이 과제를 이제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일종의 발제로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생각한 목표의 한 30% 정도는 달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다음 발표 기회 또 그 다음 발표 기회를 통해서 그래서 꾸준히 연구를 하면서 이 방법론이나 또는 분석 툴 그리고 어떤 정보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든 법률을 하시는 분들이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 체계를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핀테크를 주제로 했으니까 여기 정보보안 공부하시느라고 핀테크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혹시 잘 깊게 보실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대표적인데요. 이제 온라인은 소셜 네트워크이기도 하죠. 인간 관계망, 소셜 서비스 하는 사회적 관계망이기도 하죠. 거기도 네트워크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말로는 인맥이라고 해요. 인맥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면 유리하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이제 그런 개개인들을 연결해서 이제 대출을 하고 돈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P2P 대출이 드디어 합법화가 됐어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애매한 상태입니다. 특히 랜딩클럽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출을 시작하니까 미국 증권거래소가 이 온라인을 포함한 금융 규제를 하고 있는데 금지시킨 후에 6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법제도를 개선을 해서 다시 허용을 해줬어요. 그 결과 이렇게 증시에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상장을 할 수 있게 돼서 대박을 친 날입니다. 증시 상장하는 날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그래서 랜딩 클럽이 기업 공개를 한 날이 이제 핀테크의 서막을 알린 날인데요. 이거는 이제 임정욱 센터장의 발표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굉장히 큰 부도를 내면서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금융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때 굉장히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은행들은 위기니까 돈을 잘 안 빌려주죠. 그러면은 실직한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특히 서민층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마침 이때 아이폰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시대가 열렸고 모바일 커머스 시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들고 다니던 가짜 스마트폰이 아니라 진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앱스토어가 그 다음에 출시가 돼서 이제 앱들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수많은 센서가 달려 있어서 우리 인간 개개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가 나온 거 잘 아시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는 데는 금전이 필요합니다. 금융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이 스마트폰 혁명은 바로 금융의 온라인 혁명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계인제들이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이동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 혁명이 일었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 혁명은 온라인 서비스예요. 온라인 서비스니까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하는 오프라인 산업적인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바로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을 잘 알고 인터넷 이용자, 뭐 요즘에 인터넷이라고 하면 좀 부족하죠. 모바일 이용자들의 이 손바닥에 이 감을 잘 아는 그 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것을 핀테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 금융회사가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걸 핀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건 광의의 입장에서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금융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점포 위주의 마인드, 즉 오프라인 산업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점포 위주의 마인드는 온라인 서비스랑은 달라요. 우리도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하고 있지 않냐? 그게 핀테크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증권사들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 모바일 앱 줘가지고 증권거래 하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점포를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관점이. 그냥 본인 인증을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증권 서비스, 은행 서비스를 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것은 아니죠. 이 수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핀테크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있지만 은행들도 이 핀테크 기업과 협력해서 자기들의 플랫폼을 오픈하는 오픈 API를 제공해가지고 그 API를 통해서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모바일 이용자들의 손에서 구현하게 하는 협업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기존 금융기관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수많은 단말기 또는 지점 이랄까요, 판매점에 해당하는 이 핀테크 기업들이 이제 핀테크 혁명을 이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핀테크 열풍이 작년부터 시작돼서 몇 개 나오고 있는데요. 벤콜리프 카카오 이용해 보셨어요? 50만 원까지밖에 충전이 안 되죠. 그리고 한 번에 30만 원까지밖에 결제가 안 되죠. 28번에 걸친 불편 설치를 거쳐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결제 한도가 30만 원입니다. 충전은 50만 원이고 아직도 우리는 어색해요. 규제가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자율적으로 너무 묶어놓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에 있어서 본인 인증을 공인인증서에서 비공인 인증으로 비의무화를 푸니까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해커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겨우 이제 NFC 페이 같은 간편 결제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고요. 그래도 이 NFC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 교통카드를 폰 뒤에 접촉함으로써 바로 결제가 되는 것이라서 상당히 안전합니다. 소지 기반이 들어있어요. 근데 글로벌적으로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특히 중국 업체들이 기가 막히죠.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이 3총사인데 여기에 중국 정부는 인터넷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허가를 내주고 머니마켓 펀드 같은 돈을 굴리는 금융상품도 허가를 해줬어요. 중국은
자본시장에 관한 법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가 없어서 공산당이 정하면 되니까 야, 너 은행해. 너도 잘한다. 너도 해. 너도 해. 이러면 그냥 되는 거거든요. 기가 막힌 속도로 따라오죠. 중국 사람들은 2년 전까지는 세무서에 직접 가서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알리페이로 그냥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손바닥에서 세금을 낸대요. 2년 만에. 소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공간 점프를 한다. 워프를 한 거예요. 우리는 90년대 말에 인터넷 뱅킹을 시작했는데 아직도 손바닥에서 세금을 못 내요. 그죠? 이게 바로 승자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또 수많은 분야에 진출해서 하실 분들이 여기 있는데요. 어떤 우리가 앞섰다는 생각, 인터넷 강국이다 이런 말은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따라가기 바쁩니다. 그런 혁신적인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당연히 앞서 나가려면 보안이 철저해야 되죠. 은행은 있는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신용카드랑 또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무슨 은행에서 폰뱅킹을 통해서 돈이 빠져나가면 그 이용자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런 것들 좀 잘 막아주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규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0분 좀 넘어서 시작했죠. 시간을 또 잘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 밀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단축해서 한 35분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에 진출한 온라인 회사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핀테크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의 좀 오프라인 중심 산업인 금융권에서의 시각을 좀 적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소위 말하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토라고 해요. 오토를 잘못 번역해가지고 잘못 인용해서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고 적어놓은 분들이 있어요. 실제 문헌을 구글해서 찾아보세요.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 나와요. 바로 그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 이런 분들의 시각이에요. 오프라인에 있던 분들이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 하는 거 이게 핀테크 오토 아니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 오토는. 근데 정말 정확하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구 애들이 만든 용어잖아요. 걔네들은 현상을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정확한 용어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수입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고요. 대표적인 오토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뭐죠? 법적으로 쿠팡이 로켓 배송하는 것이에요. 쿠팡은 소셜 커머스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점이에요. 온라인 상점인데 뭘 하죠? 직접 물건을 쿠팡맨들을 통해서 배송을 하는 거예요. 물류 산업까지 진출하고 있는 겁니다. 물류를 장악하면 온라인 상거래도 장악할 수 있다는 놀라운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손정희 씨가 그 생각에 놀래서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죠. 우리나라도 1조 원대 이제 투자 유치가 현실화됐어요. 상당한 시장이에요. 정말 그래서 물류를 다 장악해버리면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되죠? 늦게 배송되잖아요. 근데 쿠팡은 아침에 주문하면 3시간이면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이제 오토이고요. 핀테크 쪽에서는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위원회의 규제가 방통위 미래부가 관장하는 온라인 규제와 접점이 되는 겁니다. 어떤 두 강이 마주치는 하구에서 강물이 마주치면 이제 하구원이 생기고 뚝섬이 생기고 막 이러듯이 소용돌이 치듯이 거기에 이제 이런 뱅크올리 포 카카오라는 서비스가 중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뱅크올리 포 카카오는 금융권 시각에서 보면 이체 서비스예요. 또는 결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이 하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하나의 채널로 봅니다. 은행에서 채널이라는 것은 점포, ATM,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과 같은 자기들이 고객과 만나는 접점, 그 통로를 채널이라고 하니까 뱅카는 그냥 채널의 하나가 되는 거죠. 채널의 하나. 그게 이제 금융권의 시각이에요. 자기들이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방통위 미래부 산하에 있는 인터넷 기업들은 뭔 소리냐?
누가 채널이냐, 누가 플랫폼인데 내가 3천만 회원을 가지고 있다. 3천만 회원에게 너희의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당연히 내가 플랫폼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시각일까요? 사실은 뭐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더 강한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이기는 거죠. 그 예는 과거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언론기관과 옛날 기관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저도 그게 익숙해져 갖고 아직도 언론기관이래요. 금융회사도 금융기관이라고 했었어요. 거의 정부기관하고 동급으로 놓는 거죠. 지금 언론회사고 금융회사인데 언론회사와 포털회사와의 플랫폼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죠? 포털이 이겼죠. 포털 안에 뉴스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에 언론회사의 뉴스 플랫폼이 이겼다면 포털에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뉴스를 각 신문사, 방송사에 가서 봐야 돼요. 근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왜? 사람들이 포털에 가니까 그게 플랫폼이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모바일로 변했죠. PC 웹이 아니라 이 모바일 손바닥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용자를 끌어모으는 장소. 그런 이제 플랫폼의 전쟁도 발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서비스는 이제 융합이 됐어요. 근데 여기 써놓은 얘기 보시면 규제는 아직 융합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통위미래부가 결혼한다는 소식은 아직 없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법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런 법이에요. 이제 이건 핀테크 산업의 예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대개 어느 영역에서나 최근에는 이제 삼중 규제가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 로컬 도메인의 규제, 금융산업이면 금융규제, 쿠팡의 로켓 배송 같으면 국토교통부의 운송사업법, 운수사업법 규제. 운수사업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여객운수사업법, 화물운수사업법. 그러면 로켓 배송은 이 두 가지 법 중에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배송은 물건을 배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물운수사업법이 적용되죠. 그래서 전국의 택배 사업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쿠팡을 고발했어요. 플랫폼 간의 충돌에는 마치 대륙 지각 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대지진이 나는 것처럼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플랫폼 간의 충돌도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 막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금융위와 온라인 플랫폼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이 두 가지 규제가 중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규제 산업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규제도 굉장히 심각한 정보통신망법 등등등등이 많았는데 핀테크를 한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금융 규제를 몸에 받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규제가 중첩이 되는데 규제 관장 부서가 좀 전에 보셨더니 한쪽이면 차라리 쉬워요. 그 부서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규제 관장 부서가 이렇게 두 개, 세 개로 걸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른 주무부처의 법률은 난 모르겠고 하여간 우리 부서의 법은 이렇다. 다른 부서의 법은 그 부서에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해요. 그 부서에 가면 그 부서도 저쪽 부서의 법은 난 모르겠고 우리 부서의 법은 이렇다. 이것만 나는 이것만 얘기한다 라고 해요. 서로 만나서 조정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핀테크 산업의 현상이고요. 굉장히 심각해요. 최근에 이제 핀테크 정보보호 정책 방향을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지금까지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뭐죠? 지금까지는 사전 규제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할 때 금융위 금감원에 가서 미리 검토를 받지 않으면 못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도 그랬어요. 그걸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테크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나라는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전통적 금융 규제인 거예요. 온라인은 그렇게 사전 허가제는 많지 않아요. 그 위치 정보 사업 뭐 이런 특별한 거 몇 개 또는 기간 통신 사업 같이 어마어마한 전국에 그 비용을 들여갖고 해야 되는 통신사들 빼고는 그 다음에 사후 점검으로 돌아서겠다는데 잘 보시면 사전 규제 최소화이지 사전 규제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사후 점검을 강화한다는 건 폐지하지 않으면서 강화하니까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자율 규제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수업을 안 가르쳐 주시고 알아서 공부해. 공부는 혼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기말고사 때니까 그 대신 틀리면 한 문제당 한 대다.
그래서 다 틀리면은 25대를 맞아야 되는 그런 학생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법령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거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40분 동안 단편적인 지식을 가져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비전, 시각, 관점, 포인트 오브 뷰를 알아가시는 게 중요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관점 위주로 취득하셨으면 하고요. 자, 법은 보세요. 그래서 전금법 구조의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시꺼멓게 있고요. 그다음에 면책 또는 감경 조항이 있고요. 또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전자금융이라는 게 뭐죠? 금융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거죠. O2O의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투 온라인 관점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핀테크가 되니까 이게 온라인 투 오프라인하고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 아까 플랫폼이 충돌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법이 위력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거예요. 핀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에 토스니, 뱅카니, 뭐 요즘에 간편한 서비스들,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은 뱅크샐러드라고, 내가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카드 중에 어떤 카드가 제일 적합한지 최고의 혜택을 줄 수, 이런 서비스를 막 이제 이용하시게 될 건데,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서비스 하시는 입장에서 지켜야 될 보안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온라인 기업들 입장에서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가 지금 확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기업의 시각으로 온라인 업계에 있는 분들끼리 만나서 다른 서비스를 할 때와 완전히 다른 규제가 이 금융 규제에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선망 설치라든지 IP 주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대책이랄지, 통신망은 분리하라는지 등등등등의 금융 규제가 있는데, 이 규제들이 과연 핀테크 기업들, 핀테크 업종별 기업들, 핀테크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체부터 간편결제, 신용평가, 대출 뭐 등등등등. 앞으로는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은 온라인으로 수신과 돈을 받거나 여신 돈을 빌려주는 걸 동시에 할 수 있고 하는 기업으로, 전문은행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도 발행할 수 있을지 몰라요. 점포 없는 신용카드 회사 은행이 전문은행이니까. 그러면 그런 회사들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핀테크인데, 이런 규제들이 과연 어디까지 적용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플랫폼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미래부와 방통위 그리고 금융위가 만나서 이렇게 땅 따먹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럴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근데 현장에서 지금 당장 서비스를 해야 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도 드리는 거고, 이런 법령들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도 법을 이렇게 갈라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핀테크 서비스 업종에서 근무하시면 서비스를 기획하고 보안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지를. 근데 이 관점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메신저 기획하듯이 기획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너희 왜 전자금융거래법 안 지키고 하다가 사고 냈니? 또 정보통신망법에 또 유출사고를 막기 위한 보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런 건 하나도 안 지켰니? 너희는 금융회사, 금융서비스를 하잖아. 법도 안 지키고 무슨 서비스를 한다는 거야. 특히 보안에 관한 규제들. 그래서 여기로 연결되는데요. 핀테크 서비스의 정보 보안을 중거성이라고 이제 컨설팅에 많이 하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해설서를 써주시는 분도 없고요. 종류에 따라서 이건 여기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데, 이게 풍랑이 몰아칠 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1등 항해사가 필요한 거죠. 1등 항해사. 풍랑이 몰아치는데 아무도 좋다, 이게 뭐죠? 이거 배를 움직이는, 또는 뭐 조종간을 잡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배가 침몰하거나 항공기가 추락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인증서가 폐지되고 여러 가지 논하라든지 많은 이제 인증서를 넘어가는데, 이럴 때 어떤 규제와 관점이 필요한지, 또 이건 인터넷 전문은행의 이제 오픈 API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을 SK CNC가 발표한 것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걸 그릴 수는 없죠. 근데 저는 그러면
자, 이쪽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렸어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어떤 걸 더 레이어를 더 얹어야 되죠? 보안 아키텍처를 그려야 되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 API로 외부로 드나들 거 아니에요. 오픈 API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핀테크 기업들이 와서 붙을 겁니다. 그쪽에 이 접점과 그 구간에 또 상대방 또는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 이걸 설계하신다면 그쪽 기업 입장에서는 보안적으로 최적의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항상 돈이잖아요. 엔지니어링이란 말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버짓, 예산 하에서 최적의 성능을 내는 것이 엔지니어링이잖아요. 그 엔지니어링 영어 어원의 그 뜻입니다.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데 보안 엔지니어링. 근데 법에서 하라고 한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식별해 놔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DB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암호화를 어디까지 할 건지, 법은 어디서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안 아키텍처를 여기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그 보안 아키텍처를 그릴 때 법에서 하라고 한 것,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하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 책임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리고 하더라도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또 전략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부터 키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저랑 중간에서 만나셔서 함께 얘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설계를 하면 그 부분은 이런 법이 적용되겠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법이 적용되면 나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바꾸겠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중간에서 만나서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럼 다른 쪽의 서비스는 지금까지 안 그랬냐? 그랬죠. 근데 오늘 이 주제를 만든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법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플랫폼이 충돌하는 중간점에서 법을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분과 중간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 한 30% 정도의 목표 진척률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 강론이 아직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서비스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이거를 40분 동안에 풀어낸다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망분리, 주민번호 암호화를 어디까지 해야 될 거냐는 거죠. 금융규제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핀테크 서비스도 종류가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보안 아키텍트라면 설계를 하셔야 되잖아요. 법을 알고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제 중간에 만나서 보안 법률 전문가와 여러분 같은 분들 만나서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그런 기업은 투자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불법인지 모르고 하다가도 불법이 밝혀지면 서비스 모델 자체가 위험해지니까 문을 닫아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사후적 그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금융감독원이 사후적으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사고 나면 그때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 법을 왜 안 지켰어라고 온갖 달려들어서 막 혼을 내겠죠. 작년에 신용카드 3사 사고 났을 때 신용카드사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잘 아시죠. 지금도 한 2천억 대의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소송을 여러분들이 막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보안 아키텍트도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핀테크 영역이에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 관점에서는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돼요. 그럼 데이터베이스 설계도 달라져야 되겠죠. 유출됐을 때를 걱정하는 거예요. 유출되면 왜 이렇게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됐어 하고서 와서 채찍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용카드사들이 그랬어요. 모 은행의 경우에는 모 카드의 경우에는 계열사인 은행의 정보 2,100만 건이 들어왔다 함께 유출됐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런 걸 막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효율성 관점의 IT의 안전 관점의 보안 위에서 법 준수 관점, 법적 책임을 줄이는 관점의 이제 보안 아키텍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에 드려야 할 제 관점은 부서졌네. 핀테크 사업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니면서도 수탁자로서 정금법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어디까지인지가 지금 모호하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금융감독당국은 사적 균제를 완화하는데 법적금은 여전히 부당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핀테크 사업자, 온라인 사업자, 전자금융업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이 정보보호 법령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서 관점을 가셔야 되는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정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안 전문가가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결정은 보안 전문가가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역이고 제가 조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플랫폼 싸움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겼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